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의 저자 우석훈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소개 몇 개만 할게요. 니은 귀찮아님, 의원님 하대치는 태백산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명의 눈동자에는 최대치가 나오지요. 대딩 때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크크크. 네, 그 양희원형 당선인님 편 들으실 때 여명의 눈동자에 하대치가 나온다라고 했었나 봐요. 예, 여명의 눈동자에는 최대치가 나오고 태백산맥에 하대치가 나옵니다. 여명의 눈동자하고 태백산맥 둘 다 안 본 JYP는 뭐 이게 뭔지. 네. 커피조아님 댓글 주셨는데요. 네, 커피조아님 책 처방 요청드리고 난 후에 우연히 지난 방송 리스트를 훑어보게 되었는데 약 3년 전, 와 3년 전입니다 벌써.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으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분명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유유. 다시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아이들에게 권해볼까 봐요. 미래의 요청을 위한 책 처방 방송을 미리 하기도 하셨네요. 더 좋은 책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네, 커피조아님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고생이 읽기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던 것 같고요. 한 대학생 이상 돼야 볼만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네. 뚱님, 코로나로 딱히 바쁜 게 없으니 방송도 2번씩 듣고요. 옛날 방송 역주행하다가 미처 듣지 못한 방송을 발견하면 매우 반갑습니다. 김태형 저자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방송을 듣고는 너무 재밌어서 괄호 요즘 재미있는 게 너무 없는 일상인지라 눈과 귀가 번쩍 뜨여 바로 책 2권을 사서 빛과 같은 속도로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는 현실과 과거를 교차해가며 읽게 되고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은 옛날 시험지를 다시 꺼내 정답을 맞춰보는 기분이랄까? 결론은 둘 다 너무나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은 약간 지금 읽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읽는 거하고 지금 읽는 거하고 느낌은 상당히 다를 것 같네요. 다르죠. 네. 치즈루님 댓글도 소개할까요? 네, 치즈루님, 예, 일본에 계신 분이시죠. 노인의 전쟁 읽었습니다. 설정 그리고 스토리는 아주 재미있었고 즐겨 읽었는데요. 책걸상에서 절찬하셨던 대화의 재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일본어라는 언어의 특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어는 영어나 한국어에 비해 직선적이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욕설이나 성적 얘기는 돌려서 말을 하는데 노인의 전쟁은 대사가 너무 직선적이다 보니 일어로 볼 때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불편함 속에 있으면서도 미국적 냄새를 맡는 즐거움도 좋고 흥미진진한 다음 전개도 궁금해서 노인의 전쟁 2도 샀습니다. 언제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치즈루님은 뭐 한국어, 일본어 다 되시니까 뭐 어떤 책은 한국어판, 어떤 책은 일어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노인의 전쟁은 일어판을 읽으셨나 봐요. 파인만 다이어그램님, 과학의 품격 후기 달고 싶어서 헐레벌떡 로그인했습니다. 까칠한 JYP 달래며 부드러운 문학을 주로 소개해주는 책걸상을 듣다 보니 전투력 만렙 강 기자의 모습을 잊고 지냈는데 그 모습을 완전히 되살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책머리에 나온 말처럼 해외 과학 저술가들의 에세이 못지않다고 자신만만해 하셨는데 겸손하셨네요. 해외 저서들의 비교에도 빼어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챕터에서 잠시 눈물 한 방울 할 뻔했네요. 그때 강 기자님 기사 읽고 이런 걸 누가 사? 했던 제 모습도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훌륭한 저서 잘 읽었습니다. 다음 책도 곧 써주실 거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파인만 다이아그램님 같은 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 기자가 자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뽐내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눈물 한 방울 날 뻔했어요. 자, 오늘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 우석훈 박사의 새 책 장편소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석훈 박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또 애아빠가 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막 집요하게 파고 들었는데, 오늘은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말미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 주인공이
저는 한국 문학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중부 발전은 아니고 서부 발전의 사회이사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과장들이 막 등장하고 또 그런 사람들 좀 만나보고 그랬더니 진짜 멋있더라고요. 물론 다 멋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가 있을 때도 그때 같이 일했던 팀장님들 누님이죠. 승진을 못해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들도 너무 멋있고 잘났는데 처장 승진을 못하더라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인데. 유리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유리천장도 그 고운 말이고 남자들이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감명 깊었던 그런 것들을 좀 담았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들이 여성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한전의 자회사인 중부발전의 이현주 대리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이고, 이분이 이제 독특한 게 당연히 이제 애 둘의 이 직장맘이고요. 그리고 태권도 선수 출신. 네,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 남편은 글 쓰는 사람. 남편은 글 쓰는 사람. 작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 집의 어떤 모티브가 되긴 되네요. 비슷하죠. 약간. 여성은 거기서 많이 따왔고요. 남자는 저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자상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살짝 보이던데. 아니, 실제로 곽도원 배우,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배우한테 잘 따오는 경우가 없는데 곡성의 곽도원을 너무 멋있게 봤어요. 곡성의 곽도원. 근데 거기는 이제 경찰이고 되게 무서운 사건에 들어갔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아빠가 됐는데, 곽도원의 다른 것들 보면은 되게 가정적이고 부드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살도 좀 찌고 애들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차분차분 얘기하는 그런 곽도원 이미지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대정전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그거가 되게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일단은 책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전이랑 그리고 이제 한전 산하에 있는 한전 산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한전 산하 기관이죠. 네, 그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이 우리나라 이제 모든 전기의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그리고 공급하는 모든 망을 다 관리하는 게 이제 전력거래소라는 곳인데, 전문적으로 이제 그거만 띄어서 중앙급전소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전력 거래소, 증권 거래소는 우리가 알겠는데 실제로 막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전력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은 왜 전력 거래소예요? 비딩을 해요, 진짜로. 진짜로요? 예. 누가 가서 사요? 근데 비딩의 전기를?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한전 자회사들이나 혹은 한전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그냥 한전 그러면 왠지 그냥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전기는 주고 근데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비딩을 하고 실시간으로 가격도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줘요. 너 돈 너무 조금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딩 자체는 큰 이유는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IMF 때 이렇게 된 거예요. IMF 때 우리가 다 가진 걸 다 민영화를 하자. 민영화 단계로 전기 공급도 민영화를 전제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고 해서 민영화를 막았죠. 막았더니 근데 한전 아저씨들이 우리가 민영화 막을 때 진짜 목숨 걸고 막아줬는데 너무 잘난 척하고 요즘 괜히 막아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전력거래소라는 조직 자체는 지금은 다 한전 중심으로 혹은 한전 자회사 중심으로 발전소들이 다 모아져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민영화되어 가지고 각각의 회사에서 운영된다라는 걸 전제로. 네,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지. 우리가 만든 전기를 이렇게 보내면은 거기서 가장 값싼 전기를 채택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력거래소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민간 발전소들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어느 정도 거래도 하고 그런. 근데 지금 그렇다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민영화를 하자는 거는 또 이상하죠. 네.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모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기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저 설명을 위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책에 보면 결국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남쪽에, 나주에서 일어난 거 나주. 나주에 한전 본사도 있고 거기 그 전력 거래소 뭐 중앙 급전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비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엔지니어들한테 잠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 블랙아웃이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랙 스타트를 소설화한 거거든요. 네.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다음에 다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를 블랙 스타트라고 블랙 하는 스타트가 거죠. 공식 용어인데 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소설 제목에 블랙 스타트를 부제 쓰고 싶었는데 그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하면 블랙 스타트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한 권도 안 팔려요 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약속을 그래서 했죠. 저는 이 당인이라는 제목이랑 그 부제의 대정전 후 2시간의 제목 뭐 하긴 사실 대정전 후 이틀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이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제목 근사하고 좋은데요. 약간 당인이는 그 느낌이야. 그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나 혹은 서울역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만 당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상력은 불러일으키지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대정전 후 48시간 혹은 대정전 후 2시간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해놓은 건 굉장히 괜찮은 것 어쨌든 같아요. 나주에 있는 그 전력 거래소 뭐 중앙급전소가 마비가 되면은 실제로 전국에 다 불이 나가는 겁니까? 나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지진 때문에 나가는 걸로 소설에서는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가령 테러나 이런 게 발생해도 그 처음에 이제 저도 엔지니어들을 불러서 상의를 했어요. 이제 나는 블랙 스타트를 그릴 거니까 블랙아웃은 최소한 짧고 개연성만 있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1번으로 추천한 거는 이제 수도권을 오는 송전망이 산사태가 나서 태풍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100%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그거는 다 건의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 얘기를 안 듣는다. 페이스북 댓글로도 이 한전이나 이런 데 일하셨던 분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시면서 그게 훨씬 더 개연성 있는 설정이다. 확률이 높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탑이 하나예요? 어떻게 산사태 하나 난다고? 그 고압으로 오는 것들이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다. 네. 그러면은 매우 심플하게 다 나갔다는 게 설명이 되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제안해 준 거는 납품 비리 얘기를 하면 더 좋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 몇 군데 이 불량 부품이 들어가서 비슷할 때 공사를 했는데 비슷할 때 터져서 그러면은 나간다. 그게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우리나라 핵발전소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멈춰선 적이 있었거든요. 불량 부품 스캔들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안 한 거는 그거 취재를 해서 다루면은 몇 사람은 최소한 이게 목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화제가 될 경우에.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의해 준 사람들이 안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제일 많이 있는 거는 이건 제가 정부 자료 갖고 온 거 읽어드릴게요. 국내 전력기관 7곳에 대한 사이버 공격 5년간 1000건 발생. 국감자료 2019년 9월. 그래서 이게 1000건 정도가 이 전력거래소 포함해서 해킹과 이런 시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망을 막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누가 계속해서 하는 있는 거군요. 이게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고 재미로 그냥 해보는 걸 수도 상업적으로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소설이 마크 엘스베르크라는 이제 독일 쪽 소설이 있거든요. 이거 한 수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이 해킹에 의해서 그 주인공도 해커고. 그 블랙아웃은 국내 번역도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이북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매우 개연성이 높은데 이제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면은 앞에 이제 블랙아웃까지를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자체 문제로 집중하기 어려워서 제일 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지진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제 블랙 스타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블랙아웃이 왔어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나가고 제주도만 전력이 남아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그것도 제주도에서 이게 한 3초, 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주 시스템이 나갈 때 다른 게 백업을 해서 딱 하려면은 미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행수로 그 3, 4초 사이에 셧다운을 딱 시킬 수 있어야 을 되거든요. 끊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이 복선이 좀 있어요. 이 처음에 망한 이 팀 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연구역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딱 터지는 순간에 뽑아버린 거예요, 개통에서. 그러니까 중앙이랑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제주도는 막 이제 풍력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에서 생산한 전기로 제주도만의 전기망을 예. 운영하는 이제 시스템 같은 게 나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네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린 예.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긴 하는데 제주도도 이 자체 발전 비율이 7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해로 해서 전기가 들어가요. 그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개통 운영을 하니까 개통 운영도 제주도도 끊어야 되는 건데 끊었다라고 설정을 했죠. 하여튼 이 책 보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게 야, 난 전기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래도 명색이 이과인데 경제학 저 공부하신 문과 저분도 저렇게 많이 아는데 나는 이과인데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걸 오래 했어요. 네, 에너지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요. 아니 그래서 진짜 이 대정전 책 그 대정전 책이래. 이 당인리 책의 한 가지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전기가 정말 그냥 공기 같은 존재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우리한테 공기 같은 존재인 전기에 대해서 방금 JYP가 고백했듯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무지의 상태에서 교양을 조금 높여주는 효과는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전기라는 게 어떻게 공급되는지 예. 요 뭔가 체계 이런 거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전기가 만약에 딱 중단되는 그런 블랙아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과 약간의 공포 같은 것도 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게 뭐 스포일러가 스포일 괜찮아요. 저는 자체 스포일하기 때문에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정전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길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길어야 한 48시간 정도. 네. 근데 작가로서 그런 유혹은 안 받았습니까? 이걸 조금 더 길게 끌어가지고 더 막 재난, 막 황당무계한 일들 벌어지고 하는 전형적인 재난 소설처럼 끔찍하게 간다. 제가 이제 중간에 교육 얘기를 한번 쓰다가 제가 슬퍼서 안 쓴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공포스럽거나 슬픈 얘기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전격적인 유머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웃을 수 있고.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정도 되면은 매뉴얼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실제보다. 못 켜요, 우리나라는. 못 켜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대박이네. 외국에서 이렇게 뭐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개통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좀 잘못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는 그 지진 때문에 이제 나주가 풍비박산이 되면서 전국의 전기가 끊기고 그 전국에 끊긴 전기를 다시 어떻게든지 간에 복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은 이 소설을 끌고 가는 중요한 이제 스토리인데 소설이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소설이 아니고 현실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선가 갑자기 치솟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전기가 만약에 아예 안 들어온다. 그게 48시간이라서 그나마 수습이 되지. 이게 한 2주 간다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면은 자기들은 돌아간다고 하는데 블랙스타트에 대한 규정 자체를 제대로 하질 않았고 뭐가 살아 있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일 이상한 게 뭐 숱하게 많은데요. 이게 발전소나 이런 데서 이걸 수습을 하자라고 하는 그게 시작이 되려면은 그 중앙급전소에서
지금 전개통 정전이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도 개방하고 이제 킬 준비도 하는데 그게 살아있으면 블랙아웃이 아니죠. 그러게요. 이 책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뭔가 매뉴얼이 움직이려면 중앙급전소에서 야 대정전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권한이 네. 그 넘어가면서 선언을 하는 통신망 자체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다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살아 있으면은 그거는 위기지. 다운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기 안 들어오면은 그냥 휴대폰 쓰면 안 돼 이러는데 휴대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유선자라도 쓰면 유선자는 조금 더 버티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정전 이후의 상황 저도 이제 재난에 항상 재난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우 박사님께서 당인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형상화시킨 그 정전 이후의 상황들과 제가 평소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과 이것저것 이렇게 대조를 해봤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목이 딱 그거였어요. 저는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이 나잖아요. 근데 고층 빌딩에 불이 나면은 이제 소방관들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고층 빌딩에 불이 나는 상황을 진압하려면 어쨌든 굉장히 수압이 센 호스로 물을 뿜어 올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뿜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층 빌딩의 화재 진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아파트가 확 불이 번지는 거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방 쪽에 이 자문을 여러 루트로 했는데 이 불이 번지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 지금 건물들은 그 정도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고 해방 이후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넘어가는 화재는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단독주택만 불을 넘어가게 돼 있죠. 하지만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불이 날 가능성은 있고 그 불이 매번 진화가 어렵다라는 상황. 아니 그 지나치게 끔찍한 슬픈 재난 이야기는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하셔놓고 또 머릿속으로는 근데 온 아파트 불받아대는 거를 상상을 하셨군요. 그거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서. 근데 그 한 가지 빠진 건 공항 얘기는 빠지셨더라고요. 그건 중앙 정부가 뭐를 하고 있어야 공항도 통제하고 그러는데 네. 딱 꺼지면 거기는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항을 통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면 무슨 사고 같은 게 생길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긴 하죠. 공항도 들어갔으면 이게 한 권으로 안 끝나고 두 권, 세 권. 공항 항만 그렇게 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데는 일단 세워놨죠. 그리고 JYP는 어쨌든 의료 쪽의 전문가니까 병원 쪽 이야기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럴듯했습니다. 네. 그거 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전기 쪽은 전기 해당 분야와 현업도 있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맞냐 그랬더니 호흡기 이름 틀렸다. 근데 저는 근데 전기가 끊길 때 고작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발전기에 그 용량이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가 다라는 게 저는 좀 놀랍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는 서울시 자체가 준비를 꽤 해서 가지고 있는 확보된 디젤을 우선적으로 병원에 보내줘서 버티고 있다. 그런 설정이죠. 네.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도 이제 잘 관리되고 있을 때 서울대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런데 전기가 딱 끊기면은 몇 시간 자체 발전기로 버티게 몇 시간.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전기 재개가 안 되면은 거기 그 장치에 의존해 계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장치도 비상발전기 용량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설까지 다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수 시설에만 전기를 공급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제를 대정전으로 2시간으로 잡은 게 살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시간 안에 못 살리고 한참 있다 살리죠. 한 48시간 정도 후에야 이제 그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이제 살릴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건 스포일러지만 괜찮아요. 끔찍한 장면들도 있고 총질도 하고 끔찍한 장면은 YG 취향에 비추어서 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훨씬 더 끔찍한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적은데 약간 놀랐어요. 이런 그 설정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 재난 상황이 더 좀 묘사가 더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 그럼 살짝 있긴 싸구려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저는 블랙스타트나 이런 약간 지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거라서 보통 이랬으면 사색이 나고 중간에 칼질도 나고 총질 나고 그러거든요. 아니, 실제로 소설에서 묘사가 되지 않았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주인 살해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상상의 영역으로 두고 코어에 해당되는 것들만 쭉 뽑은 거죠. 그 마크 엘스베르크의 블랙아웃 그 독일 작가가 쓴 이제 독일의 네, 아까 대정전 말씀하신 사태가 난 그 그거는-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는 그럼 독일의 대정전이 난 상황입니까?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네. 유럽 유럽 전체? 전- 유럽 제가- 전체가 나가고 또 겨울철에 2월달. 거기서는 막 이 돈으로도 안 되고 막 사람 죽이고 뺏어가고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책의 띠지에 보면 그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남긴 호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있을 법한 재난을 현실이 아닌 책으로 만났다는 안도감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소설이다. 저도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진짜 연상호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신 겁니까? 예, 다른 걸로 좀 아니요, 쓸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피아 때는 좀 영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영화 안 됐죠. 판권은 드라마 판권이 먼저 팔리고 그랬는데 박근혜 시대라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드라마하고 영화는 동시에 판권을 팔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팔아봤어야 알지 우리는. 그때는 좀 염두에 뒀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염두에 안 두고 텍스트 자체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제일 재밌을까 그것만 고민했었죠. 그 서버라고 부추겼던 그 유명한 김영현 작가는 본인이 이걸 드라마로 만들거나 뭐 그런 그래도 거에 이제 대해서는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누구 친하다고 이렇게 서로 하거나 그렇게는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계획하고 맞춰서 이제 지금 일단 아직 다른 데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웹툰은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공개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웹툰 작가가 웹툰 회사가 있어요. 제작사. 웹툰 회사가 이 소설을 웹툰으로 만들어서 연재하는 걸로 어딘가에.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웹툰으로 이 당인이. 그다음에 영화 제작은 제안은 와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회사라서 조금 웹툰 정도 일단 계약 정리하고 나서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제 하려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봉준호 감독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책. 에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계약이나 이 관리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다음 책 지금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뭐 특별히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웹툰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만들어져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공기처럼 막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 약간 성찰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재미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전기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좀 시민들 독서 프로그램 같은 거에 이게 올라갈 수 있으면은 보람이다라는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이게 한 시대에 이제 그냥 기본적인 교양서 같은 거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본심의 소망이에요. 하긴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고 우리나라의 블랙아웃 대비 시스템이 뭐 취약하고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논문처럼 써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써야겠다라고 딱 맘먹은 것 중에 하나가 매우 더운 몇 년 전 여름인데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에어컨 나오는 카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어온 게 아니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기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충전을 해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한 며칠 굶어도 돼요. 물도 몇 시간 안 먹어도 돼요.
근데 핸드폰은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삶이. 근데 나 배고파도 괜찮고 나 커피값 그냥 4,000원 안 아까운 거예요. 이 얘는 지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 이 아들내미도 전쟁 나면은 뭘 가져갈래 그랬더니 첫 번째로 꼽는 게 아이패드라고. 충전기도 꼭 가져가야 될 텐데. 예, 아이패드 사야 택배가 올 테니까. 충전기까지 챙겼다 한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꽝인 거죠. 아, 집에 혹시 비상용 발전기 같은 거 소설책에 나오는 거 그거 갖고 계십니까? 그 홈젠 24는 제가 가공해서 그렇게 이제 상품 나올 거다 미래에는. 아,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그거? 이름도 다 제가 만들고. 그래요? 나 진짜 있는 건 줄 알았네. 아니 그래서 이 책을 본 그 음. 독자들의 후기를 보니까 비상용 발전기 집집마다 드러나야 되는지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일본에서는 진짜로 후쿠시마 이후에 순환전전하고 그러면서 네. 가정용 발전기를 사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은 이제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도 이제 후쿠시마나 뭐 그런 급으로 이제 한번 겪으면 그 다음에는 상비 물품이 되겠죠. 그런 일 생기면 안 돼요, 진짜. 네, 저는 그것을 더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온다고 봐요. 진짜요? 예. 그거 사야겠는데? 사도 이게 이 24시간 못 가요 지금 게. 24시간 못 가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몇 시간 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 꺼졌는데 그 집만 불 들어오면 타기 뗀다? 그럼 평소에 휴대폰을 만방으로 충전하고 다니는 아니 그건 뭐예요? 그래봐야 전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한테 제가 팁을 주면은 전기가 나갔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화장실에 가서 욕조에 물을 트는 거예요. 물을 받는 거죠. 네, 그거 한 몇 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물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물이 안 나오니까. 저희 집처럼 욕조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대야도 없는데? 사야 되나? 주전자라도. 다라 같은 걸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그 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플라스틱. 모든 냄비에라도 물을 네.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마실 물 없더라도 물만 있으면은 뭐 비상용무나 여러 가지를 잠깐 해결하면서 하루는 버티는데 물 없으면은 완전히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그 당연히 책을 읽어보시면 또 애청자분들께서 감이 오실 텐데 지금 우리의 모든 도시 시스템 자체가 전기가 365일 24시간 내내 풍부히 공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전제가 되는 전기가 끊기면 진짜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환기시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유럽도 그렇고 일본, 미국 다 정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이 100%는 없기 때문에 정전을 막을 수는 없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할 거냐. 그게 정책 목표인데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실제로 근데 전기가 끊긴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지역별로는 지금도 계속 끊기고 단지별로도 끊기고 그런 일이 좀씩 있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정전 수준까지는 네. 아니지만은 그 이명박 정부 때였죠. 순환정전 순환정전 했던 때 있었잖아요. 2011년 소위 9.15 정전이라고. 네네. 2011년 9월에 네, 9월 9월인데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그때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지역별로 이렇게 순환정전하지 않았으면 대정전까지 갈 뻔했다고. 그게 이 소설의 또 모티프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장관을 잘랐죠. 맞아요. 그러면 블랙아웃 아까 섬뜩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올 거다 블랙아웃이. 오죠. 그러니까 만약 온다고 치고 그러면 네. 최대한 빨리 이 소설처럼 뭐 48시간 아니면은 뭐 24시간 안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뭘 바꿔야 할 게 있습니까? 소설만 봐서는 정확하게 뭘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 한 몇천억만 들이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시스템도 더 이렇게 분산화시키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가장 개연성 있는 대정전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수도권으로 전기가 오는 고압 송전탑이 산사태로 그거는 뭐 거의 엔지니어들이 네. 그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수도권의 전기 작업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낮죠. 20% 안 되지 않아요?
서울은 제가 이거 할 때 보니까 뭐 1%도 안 돼서 계산을 하나만 하고 1%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경기도도 자금률이 한 50% 미만이고 인천은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경기도에 웬만큼 주는 걸로 기본 시스템 되는데 이제 이게 다 외국에서 와야 그 외부에서 와야 돼요. 이제 수도권인 것 자체가. 그럼 몇 천억을 들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좀 교양 삼아서 좀 알려주시죠. 지금 중앙급전소라고 돼 있는 거를 좀 더 분산시키면 돼요. 그래 그리고 근데 지금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조그만 것들이 개통에 들어와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막 들어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관리 주체를 더 여러 개 분산시키면은 한 군데가 나가도 나머지가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니까. 나주에서 다 하지 말고 네. 최소한 광역별로 한 뭐 너댓 개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니 해놓아야 지자체별로 되나. 해도 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같이 돈을 내서 감독만 해주고 그 뭐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정적으로는 좀 지역별로 에너지 자금률을 좀 네, 높여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해서 전제가 뭐 되어야지. 사실. 자기네들이 잘해서 작업되는 데는 전기값 좀 내려주고 작업 안 되고 사올 때는 니들은 좀 비싸게 사가야 됐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군데 몰아넣는 게 쌌다는 거예요. 쌌는데 코로나 때 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관련해서 돈을 쓰는 게 낫지.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이게 돈을 좀 쓰더라도 더 분산시키고 그래서 최근에 그린 뉴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분산이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무섭다.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산사태로 끊기거나 혹은 그 저쪽에 그 부산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올라오는 전기가 산사태로 끊기면은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책 보면서 언젠가 한번 나오려나 하고 봤는데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원자력 발전소 더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이 탈원전 시대 뭐 이런 거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원자력은 안전성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데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하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더 위험해요. 후쿠시마 때도 그런 네. 똑같은 이유로 위험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가지고 냉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냉각수를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오는 전기가 끊겨버리면은 냉각을 못 시키니까 후쿠시마처럼 이제 뻥 하고 터지는 수가 생기겠죠. 그 전기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확보된 안전이 그 1차 위험한 시설은 원전이 위험해져요. 전기가 꺼지 역설적이죠. 자기가 평소에 전기 공급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발전소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게 언뜻 생각하면 이상한 일인데 근데 시스템상 그렇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전기라는 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석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외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시. 그래서 자체 비상반절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한히 버틸 수가 없고. 하여튼 그러면 뭐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 소설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셨던데 뭐 특이한 곳에서 뭐 회의를 하자거나 강연을 해달라거나 뭐 만나자거나 이런 연락 온 거 없습니까? 한전이라든지 뭐. 제일 기뻤던 거는 어저께였죠. 그 점심 먹고 있는데 서울시 시장님,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오전에 이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서울시장이 되게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네, 서울시장이 상당히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자체장처럼 나오거든요. 약간 기분 좋았구나. 이게 나구나 이러면서. 하여튼 실제로도 박원순 시장이 모델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만 하지 액션 플랜을 가졌던 그 요즘은 조금 딴 데도 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에너지 분산이나 에너지 자립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지자체장 중에 한 명이 박원순 시장인 건 맞죠. 그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든 것도 제일 빨랐고 실제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 시장님이 전화해서 결국 뭐라 그러시던가요?
너무 재밌게 봤고 이렇게 뭐 한번 보자고 했는데 저는 보지는 않고 책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책이나 좀 단체 구매해가지고 좀 뿌려주면 그렇게 또 말하면 양아치지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셨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책 사달라는 말이 진짜 안 나온다. 아니 과학의 품격에도 박원순 시장 한번 나오는데 거기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좀 사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 말했으면 제가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이 당인리에 서울시장이 두 명 나오거든요. 예, 후임자가 나오죠. 전임 나오고 후임자가 나오는데 네. 그 선글라스 끼고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그 후임자는 누구를 모델로 하신 거예요? 모델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성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령을 얘기하면은 그 순간에 갑자기 이거 누구다 막 할 거니까 여기서 그 제가 그래서 선글라스 끼운 거예요. 네. 몰라요. 제가 조금 그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연히는 대정전이 일어나는 시점은 다음 정부 정도예요. 미래죠 사실. 네, 미래입니다. 미래. 금미래. 네, 미래.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이 대정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보통 사람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이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020 한 3, 4년 정도? 4, 5년 그 정도 느낌으로 네네. 읽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권인지 그거는 저도 다 가린 게 난 모르고 저도. 근데 왜냐면 어느 정권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 시스템 근데 똑같으니까. 대충 사람들이 막 이어지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랑 성격이 전혀 다른 정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다음 책들은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끝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10대들 위한 책이 한 3권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2, 중3 정도 해서 독서에 관한 책, 그다음에 농업경제학, 그리고 경제에 관한 요거는 이제 10대들 10대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10대들 대상으로 하는 네. 그 독서에 관한 책, 그리고 농업 먹을거리에 관한 네, 책, 경제 그리고 일반. 경제 일반에 대한 책. 진짜 계획이 있구나가 아니라 계획이 그다음에 많군요. 네. 연말에 올해 꼭 내려고 하는 거는 젠더 경제학을 젠더 젠더 경제학. 경제. 그것도 이게 몇 년 동안 미뤄온 건데 이제 올해는 끝내야겠다라고. 그러면 한 가지 또 그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신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우석훈 박사님 원래 팬도 있으시겠지만 이 기회에 당인이라는 책 외에도 우석훈 박사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책들을 내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좀 나를 잘 알기 위해서 혹은 내가 썼던 책 중에서 꼭 이 책은 독자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아날로그 사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포토 에세이예요. 사진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제가 길고양이들 돌보고 고양이 키웠던 시절의 얘기거든요. 네, 돌보고 돌아보면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근데 주제가 있네요. 그거를 하면서 저도 아기를 갖게 됐어요. 나도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저 아기 둘을 갖게 됐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 책을 본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읽은 분 독자들이 저한테 보내주실 때 자기도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저도 바뀌었고 제 책 읽은 사람 중에 인생이 바꾼 책은 아마 그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간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사진과 함께 모아놓은 책이군요. 수없이 많은 고양이가 태어났다가 또 무지개 다리 건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바뀌었더라니까요. 애 아빠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보다도 자연스럽게 이제 애를 키우고 그런 삶을 받아들여서 결국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석훈 박사님 책을 보면 구매자 분포를 보면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아날로그 사랑법은 30대,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한 층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책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248쪽 굉장히 얇은 편이고 사진이 사진이 많으니까 금방 읽겠네요. 이거는. 금방 읽었는데 그게 제가 40대 삶이 너무 개판이 아니었다고 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 그 구매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조금은 까칠해 보이는 생태경제학자 우석훈. 이 남자의 살가운 속내를 고양이 키우는 이야기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어우,
굉장히 저는 고양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왠지 이 책은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그 준비할 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저를 바꾼 책은 그게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야, 어떤 내용이길래? 아니 근데 내용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박근혜 때 속상하고 힘든데 그런 고향에 보니까 너 그래도 마음이 좀 편했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책 한 권 읽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책 한 권을 쓰면서 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표현도.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으니까 그 사진 찍고 실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치면은 태어나고 죽고 그런 몇 그러네요. 세대에 걸친 일이. 그럼 우 박사 첫째가 태어난 게 20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책 내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이야기니까 딱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아빠가 되신 거네요. 딱 한 권만 더 추천해 주시죠. 내 책들 중에 요거 한번 읽어봐라. 약간 논픽션 중에서 경제학 관련 책 중에서 경제학 관련 고양이 책 빼고. 중에서. 저는 저거 집을 것 같아요. 그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그 책. 책. 네네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그 직장 민주주의를 다루고 소개한 책인데 그냥 상식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왜 말도 안 되게 개차반 취급받는지 그런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20대들의 삶에서 개인을 직접 돕거나 그럴 수 있는 바로 그런 도구 같은 책이라서. 이게 사실 2018년 12월에 나온 책인데 그때 이 책 나왔을 때 책걸상에서 다뤄볼까 말까 막 고민을 좀 그러게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초청을 괜찮습니다. 못했었는데. JTBC에서 아주 크게 했었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만해야겠네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장편 소설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을 새로 출간하신 경제학자 우석군 박사님 모시고 즐거운 수다 떨어봤습니다. 네, 우석군 박사님의 진짜 그 개인적인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당인리 책 얘기 그리고 우 박사님께서 내신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독자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들에 대해서까지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